Everything is so bright. Everything is so bright. 자, 이번에는 경제와 오물풍선 안보. 안보. 안보가 안 보입니다. 오물풍선 안보 중요하죠. 예. 경제와 함께 갑시다. 네. 자, 먼저 이재명부터 또 다뤄볼까요? 지지율별로. 네, 그럽시다. 네. 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 예, 공정성장. 전환적, 이게 말이 어려워. 전환적 공정성장. 그러니까 공정성장은 알겠어. 전환적이라는 말은 뭔가 전환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공정하게 어떻게 전환을 시켜야 될까? 일단 저성장. 지금 우리나라 저성장이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저성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불공정도 반복되고 있고, 이런 구조를 극복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디지털 녹색 전환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네. 자, 산업정책. 예. K-테크 이니셔티브. K 이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이 K 방역부터 해가지고. 꼭 K1. 예. 그것도 유명했죠. 네, 한때. 네. K-테크까지는 알겠어. 이니셔티브가 뭐야? 이니셔티브. 이니시에이트. 저번에 이니시에이팅 했잖아. 착수하다? 착수하다? 그치. 계획하다? 진취. 뭐 이런 뜻이야. K-테크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모방하지 않고, 선도하자. 네. 모방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좀 앞장서서 선도하자. 그거죠. 근데 이게 경제긴 하지만 과학기술이랑도 연관이. 예. 그쵸. 산업 정책이니까.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분야,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소재 개발하고 부품 개발하고 장비 개발하겠다. 우리가 선도하자. 그다음에 AI, 바이오, 수소 뭐 이런 거. 미래 산업 지원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 잘사니즘 뭐 이런 걸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기업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재명이 옛날 느낌보다는 좀 달라졌죠. 기업을 좀 키우겠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내수를 회복하겠다. 일단 30조 추경하겠다. 그래서 플러스 또 더 추경해서 내수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야 이제 산업도 잘 돌 테니까. 거기다 지역 화폐를 많이 좀 생산해서 맞아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공약도 또 내세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증세. 원래는 민주당이면 증세할 것 같지만 증세 안 하겠다. 자제하겠다. 차라리 지출 구조조정 해가지고 재원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산업정책? 네, 산업정책은 되게 이렇게 봤을 때는 꽤 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너무 뜬구름 같은 얘기다, 아직까지는. 근데 뭐 이것도 사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뜬구름 잡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뭐라고 했지? 전에 잘 하고 있는 거? 뭐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여기서 합리적인 거는 어떤 게 꽤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가항공 씨는? 저는 이제 뭐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 뭐 이거 약간 어떤 구조를 좀 약간의 조정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이 보이진 않거든요.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증세를 안 하면 돈이 없잖아. 돈이 안 거치니까. 지출을 구조조정한다는 게 우리 돈 쓰고 나가고 하는 걸 잘 관리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사실 이재명의 이런 경제 정책 좀 보긴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공약 중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의 기업을 좀 크게 살려서 거기에 대한 좀 민간에 좀 돌려주는 방식을 좀 채택을 하겠다.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사실 그냥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측면에서만 이제 해석을 했던 거고, 사실 어떤 기업을 통해서 우리 민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건 저는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기업, 뭐 삼성이나 뭐 SK나 뭐 현대나 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민간에 지금 되게 돌아가고 있는 뭐 고용이 이제 확대되는 뭐 이런 뭐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새롭게 내걸 만한 공약이냐? 사실 새로운 뭐 대기업을 탄생시키지 않는 한 딱히 뭔가 개선되는 방안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고 했을 때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뭔가 지금 잘못 쓰이고 있는 재정적인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방산비리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지출이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좀 그 지출을 줄여서 다시 다른 곳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든지 이런 방안이었으면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자세하게는 저도 뭐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뭐 내일 토론 때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때 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미 봤겠죠, 여러분들은? 그쵸. 예. 그러면 검색만 하면 나오겠네요. 예. 여러분 세상 편해졌어요. 예. 저희는 지금 정보 없이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네. 좀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뭐냐. 일단 뭐 기업 투자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저는 약간 케인즈주의적 관점이다. 케인즈는 케첩인가요? 하인즈 케첩 말하는 거죠. 네. 케인즈적 경제 관점이다라고는 하는데, 케인즈 하면 신자유주의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럼 뭐죠? 신자유주의의 대표 주자는 이제 하이에크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하이에크였지? 예. 완전히 그쪽 극단? 예. 뭐 간단하게 그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이크에크? 예. 일단 좀 미국 경제 얘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예. 좋아요. 예. 미국 경제, 너무 좋죠. 우리 1편에 다뤘던 근본으로 돌아가자. 예,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이제. 자, 갑시다. Let's go. 자, 저가항공 씨가 콜라를 마시고 있네요. 미국 금융자본은 코카콜라다. 네, 코카콜라다. 일단 미국 경제가 이제 원래 애덤 스미스를 이제 중심으로 한. 이야, 애덤 스미스,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그걸 고전학파라고 하는데. 고전학파. 네. 사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시장은 잘 굴러간다라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게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게 알아서 뒀는데 시장이 회복을 못해 스스로. 그래서 케인즈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나와서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된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죠. 브레턴 우즈. 그때가 1930, 40년대 아니었나? 예.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이제 금과 치환할 수 있게. 그게 정부가 적극 개입한 시기잖아. 그 시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가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모르죠. 네. 어쨌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정부가 개입한다 였거든요. 시장을 알아서 두지 말아야 한다. 보이는 손. 네, 보이는 손으로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적극적인 지출로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수요를 창출하면은,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약간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말하는 이제, 적극적인 경제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이게 약간 케인즈적 관점이다. 근데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그렇긴 해요. 뭐 케인즈적 관점이 만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약간의 비판도 있을 수 있죠. 일단 비판점이 있다면 지금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내수 회복이라는 골자가 있는데, 일단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했죠. 어느 정도는 유효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저번에 뭐 코로나 시절 때도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했었죠. 그렇죠. 네. 코로나 재난지원금. 예, 재난지원금도 해가지고. 문재인 때. 예. 그것도 뭐 사실 수요를 창출한 거니까요. 예. 600g. 네, 600g.
근데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고 뭐 안 되는 편집밖에 내가 삐 처리도 했었거든. 그 네. 아저씨.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저 선거 유세하면서 했던 얘기가 호텔 경제론인데. 호텔 경제론? 호텔 경제론. 그 뭐야? 호텔 경제론이 뭐냐면 어제만 한 얘기가 아니라 거의 한 달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호텔 경제론에 꽂혔다. 호텔 경제론에 꽂혀서 예시를 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호텔에 10만 원 예약금을 넣었다. 그래서 나 이날 숙박할 테니까 예약 걸어달라. 10만 원을 줬대. 디파짓. 그리고 호텔은 그 10만 원을 가지고 가구점에 빚졌던 외상값을 갚고. 그리고 그 가구점은 그 10만 원을 가지고 치킨집에서 통닭 사 먹고. 그 통닭집은 또 뭐 어디 빵집에 가서 또 빵을 사 먹고. 10만 원이 계속 도네? 10만 원이 계속 돌아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근데 여기서 그 전에 예약금 걸었던 그 사람이 10만 원 저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네. 은행 파산이네. 그치. 호텔 파산인 거지. 그치. 다시 돌려주세요 했는데 지급 준비율이네. 이재명이 하는 말은 손해본 사람이 없는데 10만 원이 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경제가 창출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화폐와 같은 이런 내수 회복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돈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는 맞는데 결국에 그 10만 원의 부담을 호텔이 지게 되잖아요. 결국 그쵸, 호텔이 파산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었다. 그래? 네. 근데 여기서 지역화폐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얘기야? 누구한테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어떤 기업들한테? 아니. 그냥 지역 상품권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야? 국민들한테 주겠다. 국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 근데 나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 호텔이 디폴트가 나올 수 있잖아. 뱅크가 파산할 수 있잖아. 호텔 파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호텔이 10만 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파산할 정도냐. 모든 방에 호텔을 예약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10만 원씩 다 달래. 이런 파산하겠지. 근데 은행도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잖아. 그것처럼 장치들을 마련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 화폐를 다 나눠주는데, 안 쓰면 회수돼. 근데 안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써. 그럼 진짜 필요한 거 위주로 쓰기 시작한단 말이야. 단계적으로 감당할 정도를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거 같거든. 단순히 그러니까 이상화 시켜서 얘기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안에 버퍼가 있을 거다. 그 완충이 있을 거다. 그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그런 의도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사실 그 호텔이 10만 원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경솔한 발언 중에 하나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된다. 그 발언 자체가. 근데 이런 거 아닐까? 내가 말한 것처럼 뭔가 다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 유세 차량에 올라서서 그것까지 다 떠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역 카페 드릴게요라는 말이 조금 더 잘 먹히니까 굳이 그 디테일한 얘기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치. 지역 카페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이게 마냥 욕하기에도 그치. 또 마냥 좋다고 하기에도 그 디테일을 봐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일단 지역 화폐를 배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첫 번째로 수요가 창출이 돼서 내수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다. 그치. 근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지역 화폐도 어쨌든 화폐이기 때문에 결국 화폐 가치가 내려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은 글쎄 이게 실질 물가는 상승한다 오히려. 그래서 약간 이것도 어느 정도는 범위를 좀 정해놓고 실시해야 될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하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많이 받단 말이야.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 심지어 폐업한 소상공인들 진짜 많고 자영업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냅두면 진짜 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막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데 여기 화폐가 그냥 화폐가 아니라 지역 화폐잖아. 맞아. 그래서 각 지역별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받은 걸로 저 경상도에서 쓸 수가 없어. 그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다 못 쓰면 다시 회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짜 급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만 써야 되거든. 그런 어떤 디테일한 효과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연설만 들었을 때는 조금 갸우뚱하긴 한데 조금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나 몰라서 조심스럽긴 하다. 근데 어쨌든 경제를 공부한 입장에서 그냥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냥 클리어하지 않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1차적으로 생각했어. 물론 그 숨은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호텔이 파산하는데 그걸 왜 언급을 안 할까? 라는 그냥 의문이 그냥 바로 들기는 하는 거지. 아, 그렇긴 하겠다. 이것도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해놔서 김문수라든지 이준석이 파고들 것 같거든. 분명히 파고들 거야, 이거는. 우리 예측 하나 또 해봅시다. 미래 예측. 내일 8시 반에 시작되는 대선 토론. 지역 화폐.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 여러분들 이거 방송 듣고, 근데 우리 방송이 더 나중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우리 방송 들을 때, 나 대선 토론 때 들었는데 여기서도 하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죠? 지금 바지에 오줌 쌌을걸요? 오줌 막, 싸는 거야, 그냥. 한강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좀 이야기를 한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금융정책.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시장이 개판이에요. 코리안 디스카운트 알죠? 디스카운트가 뭡니까? 디스카운트, 무시하다, 할인하다. 할인하다. 예. 카운트를 거꾸로 하는 거죠. 예. 깔보는 거죠. 예. 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생겼을까? 한국 주식시장은 주가가 떡락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일단은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네.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 네. 그 다음에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 어떻게?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바꿔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도 하겠다.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김건희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니까 야씨 그러면은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쟤네들 다 주가 조작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투자를 잘 안 하게 되겠죠. 네. 그 투자를 안 하면 그 주식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외부 유입도 줄어들 거고, 네. 그 해외 자본도 유입이 줄어들 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거나 그랬는데 나는 또 막 세금도 내야 되거나 이런 막 불합리한 법들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알겠어요. 네. 근데 코스피 5000 시대가 무슨 말인가요 이게? 코스피는 뭐고 5000은 어디서 나온 기준이며 예. 지금 현재 기준은 그러면 코스피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그 코스피 몇인지 정확히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코스피 제가 네, 잠깐만요. 네, 나왔네요. 코스피 2600. 네, 2626.86 오늘이네요. 네. 조금 올랐네요. 네, 좀 올랐네요. 2000 중반달이고 5년으로 보면은 한때 3000도 넘었었구나. 2001년, 2021년, 2022년 사이에. 와, 우리나라 암흑기가 있었네. 암흑기 코로나 직전. 코로나 직전에 코스피가 왜 이랬던 거야? 이건 좀 특이한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코스피가 2600달이. 네, 코스피가 지금 현재 2600인데. 그 어떻게 5000을 만들겠다는 5000 시대. 안 되겠다. 일단 코스피가 뭡니까? 코스피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흔히 말해서 대기업이죠. 대기업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우리가 흔히 들으면 딱 아는 기업들? 효성도 될 수 있고. 효성도? 네. 꽤 범위가 좀 넓기는 해요. 네. 더본코리아도 상장을 했고. 더본코리아도 코스피구나. 네. 코스피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쵸. 기여인지 깎아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네. 어쨌든 코스피가 우리나라에 주요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런 지표를 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게 2600달인데 네, 5000달이가 되겠다는 건 그건 거의 더블로 만들겠다는 건데. 맞아요. 주식 시장이 단순하게 보면은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가. 네.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이 얘기. 개미들? 지금 잘 들으세요, 개미들. 개미들, 예. 자, 개미들을 위한 라디오 부실공사. 부실공사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냥
이 현상 분석 정도로만 이제 보면은 일단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말은 그 앞으로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어떤 선언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코스피 지수가 높아지려면은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내수로만은 절대 안 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무조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져야죠.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예. 이재명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주가 조작 같은 거 있으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베트남 주식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 기업이 막 부패하고 막 주식하는 사람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사기치고 뉴스에 나오고 걸렸네, 뭐 주가 조작을 했네 안 했네, 검찰 조사를 지금 받는 중이네 아니네 이러면은 투자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없애면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안보 상황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쵸. 네. 오물풍선 내려오고. 네, 오물풍선 내려오고 뭐 무슨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위기가 있다 하면은 그런 거네. 지금 대만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잖아. 왜? 중국이랑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홍콩에도 마찬가지고. 홍콩이 사실 금융시장으로 좀 크지 않았어? 근데 거기에 투자? 못하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 안보 상황도. 그치. 안보 상황이 좀 약간 불확실하게 보인다 하면은 그 위험성 때문에 사실 실제로도 신용 등급 평가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볼 때 조금 더 한국을 무서워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 뭐 북한이 포격 도발했네 뭐 하네 하면은 외국인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엄 터졌다고 했을 때 맞아요 계엄. 그게 마샬러잖아. 왜냐면 이게 영어로 들을 때 마샬러가 좀 너무 센 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정치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네, 정치 상황도 반영이 되겠네. 맞아요. 정치 상황에 안보 문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업 투명성, 그치. 그런 게 다 해결이 돼야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고. 그러면 코스피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떡상 된다면. 떡상할 수 있다. 정치적인 상황은 우리 문제고. 그다음 기업 지배구조도 우리나라 문제인데. 안보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면 사실 트럼프랑 김정은의 앞으로의 행보. 이것도 좀 외부적인 영향이 많이 미치겠네. 그렇죠. 미국, 북한, 중국 전부 다 영향을 받겠죠. 렛츠고. 렛츠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코스피 5000 좋은 방향으로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융적인 그 시각으로 좀 봅시다. 그러면은 금융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외 투자를 유치시켜야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일단 비싸면 안 오겠죠. 쌀 때 사려고 하겠죠. 저점 매수. 저점 매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달러를 기준으로 보통 하니까 환율이 이제 높아지면은 반대로 다 달러가 이제 세니까. 그치. 원화가 약하니까. 원화가 약하니까 뭐야 1달러만 가지고도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겠네, 코스피에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 아까 했던 그 공약과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이재명 그 후보가 이제 얘기하는 정부 지출 뭐 아니면 또 화폐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원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을 봤을 때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환율이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저희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또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고.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동남아 어디 놀러 갔는데 요새 물가 많이 올랐지만 옛날에 물가가 낮을 때는 야, 이 돈만 내면 여기서 이 호텔에서 지낼 수 있고, 뭐 나는 골프 안 좋아하지만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싸니까 필드 나가서 치는데 얼마 안 하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 갔네. 미국이 유럽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이 싸? 요새. 그쵸. 사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외국인 투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그냥 이거는 뭐 그러네.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그냥 가격 자체만 봐도 실제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예측이 되네. 어느 정도는.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네. 그리고 변수가 아닐 때 예측이 되니까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면 투자하기 싫잖아.
그렇죠. 뭐 상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 효과도 있고 맞아. 이제 낮아질 거야? 아니면 높아질 거야? 그 미래를 예측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이게 변수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맞아. 그 테마주라고 하잖아. 예. 뜬금없는 게 오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심리적이다. 예. 코스피가 사실 상승할 거라고 뭐 금융정책적으로 봤을 때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모른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관하지는 말되 네.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기는 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상속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상속세. 지금 현행이 일괄 공제가 5억이에요. 근데 이걸 8억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이에요. 똑같이. 네. 근데 이거 10억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배우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죽은 것도 억울해요. 근데 상속이 되잖아요. 네. 상속이 일괄 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 합치면 10억이에요. 네. 근데 집이 11억이네? 그럼 세금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집 팔아야 돼요.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새 서울에 네. 웬만하면 10억 넘어요, 집이. 네. 그러면은 웬만하면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집을 팔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세금이 세니까. 네. 근데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기준이라 옛날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괄 공제 8억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8억까지 상속하는 거는 세금 안 낸다. 그리고 또 배우자 공제 10억까지 올렸다? 그러면은 두 개 합치면 18억이죠? 네. 그럼 아파트가 18억이 넘지 않으면 18억 넘으면 세금을 내지만 18억 이상 집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 시에 그런 억울한 일은 안 생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뭐 상속세나 뭐 아까 저희 얘기했듯이 뭐 기업 관련한 뭐 규제를 좀 해소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좋은 영향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전망을 하나요? 예.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속세 최고 세율에 대한 얘기도 좀 있거든요. 네.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재명한테 물어보면 이재명은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네. 가업을 승계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가업 승계라는 게 뭐 삼성 이런 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일본은 가업 승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업 승계가 안 되고 자꾸 뭔가를 했다가도 다 무너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못하게 하려는 거냐 이재명 너는. 그렇다기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은 초부자한테만 해당되는 거다. 사실상 100명 중에 93명 정도는 안 내거든요, 상속세를. 그리고 나머지 7명 중에서도 한두 명만 최고세율 대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세율 인하하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한두 명한테만 해당되는 지금 정책을 예. 이재명 너가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뭐 정책적인 그런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면 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속세도 좀 최고세를 인하해야 되지 않나. 아, 그런가요? 예. 왜죠? 이거는 사실 뭐 다른 나라에도 다 통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 한정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 위주의 국가기도 하고 실제로 뭐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이끌어 나가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봤을 때는 좀 최고세를 인하해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그 기업과 우리나라 이 가게에 미치는 영향까지.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예. 사실 최고 세율의 대상자는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초부자가 진짜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예. 그들한테 세금을 못 거두면 예. 그 많은 돈은 그 상속세는 어디서 걷죠? 민간인한테 걷나요? 사실 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상속세를 인하하면 그만큼의 그 조세 수익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결국 그 부담이 그 세금을 이제 인하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뭐 더 올린다거나 한다면 부담이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단순하게 얘기는 하기 어렵겠지만 과정을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뭐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나 이런 대기업을 좀 상정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기업과 가게 간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가게라고 하면 이제 각 가정, 개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가게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노동력이죠. 그렇죠. 공급을 할 수 있죠, 노동시장에. 그리고 그것의 이제 수요자들은 대기업일 거고. 그리고 이런 노동시장에서 최고세를 동결하거나 그랬을 때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기업 측면에서 노동력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최고세를 인하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노동력을 이제 수요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또 하나는 투자 유치에 관한 관점입니다. 네. 결국에 세금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투자에 조금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 근데 이거는 상속세잖아요. 법인세가 아니라. 아, 그쵸. 네. 상속세이기도 하면서 저는 근데 그럼에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상속세임에도? 예,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기업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업 승계 안정성.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기업 안정성 문제가 있겠네. 예. 왜냐면 저 기업이 그 다음 가업 승계를 못하면은 예. 불안정한 상태로 가게 될 거니까. 예, 맞아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속세를 인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재명이 만약에 기업만 때리기를 했다면 모를까. 예. 아까 전에 기업을 그쵸. 네.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안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원해주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재용도 만나고 했잖아. 네. 그래서 뭔가 얘기가 오고 가고 한 게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은 인하를 안 하지만 대신 다른 카드를 줄게. 그러니까 카드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이 바보도 아니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그리고 너 기업 니네 세금 많이 내고 우리 다 퍼줄 거지. 이러면은 지금 지지율을 못 얻지 않았을까. 그쵸. 사실 뭐 뺏는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현상 유지 측면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손해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긴 하네. 예. 그리고 어쨌든 아까 일괄공제랑 배우자 공제는 조금씩 올려줬잖아. 그러면은 해당은 사실 민간에서 해당이 많이 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사실 집 안 팔아도 되잖아. 예. 이거는 되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굉장히 좀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그렇죠. 대기업을 조금 더 규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대기업 독식 되게 과점 현상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좀 중소기업이 조금 더 강세인 경제 상황이었으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상속세율을 동결한다고 해도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이제 대기업이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OECD 국가 중에 상속세가 이렇게 큰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긴 해. 근데 그게 좀 특이하긴 해. 법인세도 그렇고. 왜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는 건 특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일본이랑 한국만이 그렇게 근데 나는 그게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일본과 한국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현상이 보이긴 하니까. 아무튼 그러면 상속세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노동정책으로 가볼까요? 노동정책은 뭐 간단해요. 65세 정년 연장, 65세로 늘리겠다. 그거는 이제 당연하죠. 요새 65세가 뭐 노인입니까? 그죠. 65세 정정하시죠. 65세인데 우리보다 근육이 더 많은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주 5일제를 원래 주 6일제였지 옛날에. 그러다가 놀토 생기고 그러다가 주 5일제로 정착이 됐는데 이거를 주 4.5일제로 바꾸겠다. 이것도 줄이겠다. 놀금 뭐 예를 들면 놀금, 놀월 뭐 이런 거 만들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 가겠다. 근데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인가? 거기가 주 4일제를 먼저 시행을 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봐야죠. 이거는.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노동의 수준이 옛날하고는 농사 지을 때는 주 7일제죠. 근데 점점 첨단화되고 이러면서 고급 인력이 늘어나고 하면서 시간이 줄기는 했는데 이것도 논란이 많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지금이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주 52시간 가지고 막 싸웠는데 이재명은 그건 양념 대결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재명은 주 4.5일제 놀금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금토일 쉴 수 있으니까
네, 맞죠.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주 4.5일째면 놀 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닌가? 오전만 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하루는? 그러게,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아니면 2월 시켜서 2주에 한 번씩 쉬는 건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동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생산성을 차라리 늘리자. 노동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사실 그 질적인 그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느끼고 있고, 좀 우리나라의 좀 양적인 좀 집착이 좀 강하지 않나. 사실 여기는 저는 노동 정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나라 뭐 교육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맞아. 아니, 네. 우리나라 교육에서 우리 다 수능 봤으니까 네. 하는 말이 있잖아. 양치기. 양치기네. 양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양 많고 크고 막 이런 거에 우와 막 이러는 것 같아. 대박집. 아니면 가격이 이렇게 싸다. 무한리필. 이런 뭔가 솔직히 말해서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뭐 이것도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노동 정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할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네. 예. 부동산 정책은 근데 크게 안 건들 것 같아요. 왜냐면 건들면 건들수록 망하거든요. 네. 교육 정책처럼. 부동산, 예, 그쵸. 네. 굉장히 어려워요, 부동산도. 네. 부동산은 전 세계가 어려워해요. 예. 전 세계가 단 한 군데도 해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다. 네. 뭐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겠대요. 네. 제4기 스마트 신도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한테 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뭐 예를 들어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 용적률 상향시키고 분담금을 완화하겠다.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듣기 좋은 소리겠지. 네. 재개발 아파트. 그리고 세제 안정화. 그러니까 가급적 손 안 대겠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규제보다는 오히려 재개발 하려는 것 같고, 근데 동시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지원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생각보다는 보수적이지 않나? 그지? 진보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정책이 센 게 없어. 그치. 부동산이 근데 지금. 근데 그렇긴 해. 건들면 건들수록. 맞아. 꼬이기도 하고 결국에 이게 세입자 측면, 그러니까 그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 측면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잖아. 근데 사실 아까 말했지만 코스피 5천 가자며. 코스피 5천 가려면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지. 그치. 왜냐면 돈이 부동산으로 도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돌아야지. 그치. 그러려면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재개발은 재개발이지만 그 외에 돈들은 주식으로 좀 꼬시지 않을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리고 또 부동산이 이제 투기적인 목적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치, 꿀맛이지. 맛동산이지. 맛동산. 부동산 하면은 마치 이제 부동산 얼마 벌었다.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 아닙니까? 맞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빌딩 갖고 싶다. 예. 세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공개적으로 사실 뭐 개인적인 욕심인 거는 뭐 이해합니다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벌었다 하고 막 조장하는. 네,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진 않고 왜냐면 본래 목적성에서 너무 이제 의미가 벗어나지 않았나. 맞아요. 네. 사실 뭐 투기가 전부면은 사실 뭐 이게 코인이나 다를 게 뭐가 있나. 물론 실물 자산이긴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저희가 부동산 정책에 이렇게 회의적이고 약간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저희가 집이 없어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괜히 부동산 얘기 나오면 발끈한다. 긁혔습니다 조금. 네.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을 긁히기 전에 네, 넘어갈게요. 빠르게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 기본소득. 네. 기본대출. 네. 이게 이제 진보적인 특성이 조금 더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앞에 기본이라는 게 붙어서 더 그런 것 같아. 기본, 베이직, 네. 클래식, 브로드하게, 네. 청년, 농민, 어민에게 연 1,200 기본소득을 주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주자.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더 올라가야 돼.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취업자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 봐서 청년, 농민, 어민 위주였잖아. 일단은 그 연 1, 200이니까 월 1, 200을 준다는 게 아니라 연간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푼돈이거든.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줘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치.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도움은 주되 일은 해야지. 근데 일을 안 하는 청년이면은 뭐 이게 사실 뭐 장기적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진짜 장기적인 것 같아. 왜냐면은 예를 들어 AI가 진짜 발달하고 생산성이 확 지금 진짜 혁명처럼 늘어나고 하면은 우린 진짜 놀기만 해도 되거든. 그 분배만 된다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 아닐까. 근데 일단은 그러려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갑자기 우리가 어느 날 기술 개발이 저절로 돼서 화성에 저절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놔야 그 다음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언젠가 행성을 옮겨 다닐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청년, 농민, 어민부터 연간 1년에 한 1, 200 정도 시도해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진보 정책의 색깔이 조금 있는 거긴 하지. 근데 그거를 강하게 밀어붙인다기보다 조금씩 시도해 보려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아마 막 부딪힐 거야. 바로 못 할 거야. 그치. 그리고 사실 뭐 복지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전 국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 농민, 어민인데 이렇게 계층을 나눈다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장기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 라고 하면은 글쎄, 이거는 사실 부자들이나 뭐 저소득층 똑같이 기본소득을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난 이것도 지역 화폐 같은 거라는 거지. 부자들이 받으면 별로 그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식으로 주냐는 거지. 안 받을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고, 안 쓰면 소멸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도네이션 하겠다. 그러면은 자동 도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면 당장 급한 사람들은 그게 있으면 안 쓰겠어? 쓰지. 쓸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일단 청년이 불행한 나라는 미래가 없는 미래가 거죠. 없지. 그리고 농민이 죽는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일본 꼴라. 우리나라 와서 쌀 사가잖아. 어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하려는 것 같다. 그리고 신용도에 상관없이 금리 연 3%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하겠다. 와. 근데 이거는 모두가 아니라 아까 청년, 농민, 어민 해당하는 거겠지. 장난 아닌데? 연 3% 이내 최대 1,000만 원 대출. 그거네. 한국 장학재단 느낌이 나네. 그니까. 그것도 한 2.9%인가 되잖아. 연. 최대 1,000은 아니지. 더 많지, 한국 장학재단은. 5,000까지인가? 그거 나눠서 대출 받을 수 있지. 그치. 뭐 그래도 총액이. 여기도 여기도 최대니까. 자, 그러면 이건 넘어가고 국방으로 가볼까요? 국방. 자, 징병제, 모병제 뭐 이런 논란이 있죠. 근데 이거를 둘 다 하자. 선택. 그러니까 징병으로 갈 거면 10개월 가라. 확 줄이는 거죠. 그리고 모병으로 갈 거면 36개월 가라. 대신 대우를 해주겠지. 선택하라. 근데 결국 다 가는 거잖아. 그쵸. 저는 이거는 태국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비뽑기? 제비뽑기에서 나는 제비뽑기 안 하고 그냥 군대 가겠다 하면은 10개월 가고 제비뽑기에서 걸리면 36개월 가는 거야. 아니면 안 가고. 그러면은 나 위험성, 그러니까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 그 입장에서는 나 자신해서 10개월만 가겠다. 근데 너무 그거는 그럴 거면 전 국민 가위바위보 하지 그러냐. 완전 개꿀잼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나와.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제비뽑기를? 전자로 할 거야? 전자로 하면 그거 되는데? 선거니까 이게 되는데? 직접 뽑는 게 낫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공정에 미쳐가지고 맞아요. CCTV 설치하는, 여기저기 설치하는 나라라서 이거 제비뽑기 시행 쉽지 않다. 그냥 자기가 선택하게 맡겨야지. 제비뽑기 한다? 이거 뭔가 우리 뽑고 펼쳐보고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된다. 사실 웃자고 한 얘기였고 모병 36개월. 막 이런 게 재밌을 것 같아. 징병 10개월, 모병 36개월 이렇게만 하지 말고 받고 뭐 이런 거. 받고 받고 분기별로 딱밤을 맞는다. 징병 10개월 갈 거면 분기마다 딱밤 한 번씩을 맞아야 돼. 뭐 하여간 징병제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방산산업, K방산. 여기 K 진짜 좋아해, 네. 정치인들. K방산 4대 강국 만들겠다. 네. 수출하고, 예. 수출 지원하고, R&D 투자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접경지, 북한 접경지 있잖아. 네. 거기에, DMZ. 그치. 개성 근처, 뭐, 네. 개성 가깝잖아. 거기에 평화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대북 협력을 유도하겠다. 뭐 금강산 뭐 관광 이런 것도 그러니까. 포함되겠네. 근데 이게 햇볕 정책이냐 아니면 강경 대응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나는 조금 예민한데 나는 조금 이거 괜찮은 것 같거든. 왜냐면은 강경하게 할 때 코스피 5천 못 가. 아, 그치. 약간 안보적인 측면에도. 어느 정도는 물론 걔네는 그 뭐야 화전양면 정술 뭐 있긴 하지만 뭐 앞뒤 다르잖아.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조금 평화롭게 보이는 웃으면서 사진 찍을 필요가 있다. 투자 유치해야지. 투자 유치하려면 웃으면서 찍어야지. 막 싸우면은. 그치. 그리고 거기 주민들 시끄러운 막 확성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아니면 군 헬 막 그런 거 다니면서 시끄럽잖아. 주민 보상해주겠다. 소음 피해 방지하겠다. 이런 세세한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겠다. 뭐 이런 정도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외교로 가볼까요? 네. 외교는 확실히 좀 실용 외교 할 것 같아. 윤석열 때는 노선이 확실했잖아. 한미 동맹, 일본 약간 친하게 지내고, 중국, 러시아, 북한 완전 적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은 줄타기 할 것 같아. 약간 어장관리? 일단 뭐 그쵸. 발언들도 봐도 그런 전략을 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맞아. 근데 이제 약간 좀 논란이 됐던 게 사드 배치에 관한 얘기가 좀 최근이야? 있었어요. 최근에. 아 그래? 사드 배치, 추가 배치 없다 라고 했는데 말만 들으면 사실 이해는 되는데 왜냐면 원래 이재명 저 후보가 얘기하던 그런 실용 외교적 측면에서는 근데 어휘 자체가 사실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거든. 우리가 좀 사드 배치했을 때 보복성으로 중국한테 좀 당한 게 있어서 그치. 약간 그 심리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사드 배치 추가 검토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나는 실용 외교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장관리 하듯이.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내가 마음을 정해주고 다 퍼줄게 이러면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한테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라 그래 주도권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 뭐야 우리랑 동맹이긴 한데 뭐 이렇게 우리 편이야 아니야 헷갈리게 해야. 그러면서 중국도 아니면 러시아도 쟤네랑 거래해 마라 막 이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건 없고 하자는 거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그래. 그치. 권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들한테 이렇게 치여 사니까 좀 실용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너무 한쪽에 몰아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한미동맹 해서 미국한테 뭐 충성을 뭐 다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럼 걔네가 그러면 우리 한미동맹이니까 뭐 너네는 관세 싸게 해줄게 이러냐고. 그건 또 따로거든. 그치.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렵지. 왜냐면 너무 강대국 사이에 껴있기도 하고. 맞아.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둘 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밀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아무튼 실용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이재명. 실용 외교 자체의 그 취지는 이해가 충분히 된다. 그치. 워낙 너무 한 노선으로 가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김문수로 넘어가 볼까요? 예. 자, 김문수는 확실히 극단적이야. 김문수 극단적이다. 저번에 우리 김문수는 도지사다 편에서 다뤘듯이 김문수는 노선이 확실해. 네. 일단 경제정책부터 보면 감세. 감세. 그 다음에 세제 개편하겠다. 이 사람은 이재명이 한다는 거 완전 반대로 해. 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겠다. 24%에서 21%로 낮추겠다. 그리고 상속세도 최고세율이 50%인데 30%로 낮추겠다. OECD 평균이 26%거든. 일본이 1위야. 55. 그 희한해 일본. 상속세. 상속세가 일본이 세. 정말. 우리나라가 2위야. 50%거든. 최고 상속세가. 근데 이거 OECD 기준까지 낮추겠다. 근데 이렇긴 한데
법인세율 아까 법인세 얘기를 했었잖아. 상속세 얘기도 하고. 이제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장점은 이제 투자가 증가할 수 있지, 네 말대로.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만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좀 있거든. 내가 좀 찾아봤는데 세수 감소가 되잖아.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하여간 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 근데 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간을 찾아봤어. 그 세율 구간. 2억 이하는 9%만 부과돼. 그 다음에 200억 이하, 2억 초과 200억 이하에서는 19%. 그 다음에 3천억 이하는 21%. 그 다음에 3천억 초과한다? 24%. 그러니까 3천억을 초과해야 24%가 붙는 게 현행이야. 근데 그거를 21로 3% 낮추겠다는 거지. 엄청난 거지, 3%도. 그치. 왜냐면 3천억인데. 근데 사실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되나, 인구.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나 또 봤어. 그랬더니 10억 이하 소규모 법인이 67%야, 전체 중에. 그리고 걔네가 3.3%를 내, 총 법인세를. 그러니까 반 이상이 3.3%밖에 안 되는 거지. 세수가. 근데 1000억 이상 대기업은 0.5%밖에 안 돼. 법인들 중에. 그러니까 적지, 10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그치. 기업들이. 근데 걔네가 내는 돈이 71.1%.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 세율을 낮추겠다는 건 대기업들 세율 낮추겠다는 얘기다. 그치. 그러니까 확실히 노선이 확실해, 이 사람. 그다음 상속세도 좀 비슷해. 상속세도 내가 구간별로 보면은 현행이 5억까지는 공제였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5억 빼고, 그러면 6억부터지. 5억 빼고 1억은 10% 내야 돼. 그러니까 1억을 10% 낸다는 말은 6억을 증여나 뭐 했을 때 나머지 5억은 공제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10%를 때리겠다. 공제되고 5억이 되잖아? 그럼 20%. 10억 30%. 30억 40%. 30억 초과하면 50%를 증여세를 내야 된다. 뭐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봤어. 어느 정도인지. 100억 이상 상속자가 전체 상속자 중에 1.7%밖에 안 돼. 근데 상속세의 85.4%를 내고 있어. 엄청나네. 그리고 상속인, 무속인 말고 상속인. 상속인은 진짜로 이게 상속세를 내는 상속인은 100% 중에 4.5%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00명이 있으면 45명만 상속세를 내고 있고 그 중에 17명이 상속세 전부의 85.4%를 담당하고 있다. 진짜 완전 부자들만 내고 있다. 그거 깎아주겠다라는 거잖아. 확실히 차이가 있네. 확실하지. 그거를 30%까지 내리겠다는 거잖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최대 주주 할증 폐지. 그러니까 기업 승계 장려하겠다는 거지. 일단 배우자 간 상속세는 전면 폐지하겠다. 내가 1000억짜리 집을 물려줘도 상관없는 전면 거지. 폐지. 전면 폐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배우자한테 줬어. 그때 이제 상속세를 원래 내지. 그리고 그거를 그 배우자가 자녀한테 줘. 그러면 자녀한테 상속하느라 또 상속세를 내야 되지. 이중과세다. 상속세를 2번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중과세 해결하자. 이런 거고. 지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이제 서민들에 관련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근로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 확실히 저기 세금을 이제 좀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좀 적게 내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그치. 관점들이 보이고. 근데 민간으로 가면은 종소세 물가 연동제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올랐잖아. 그러니까 공제도 더 해라. 그런 거야. 기본 공제액 150에서 300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경로 우대자 공제액 현행 100에서 200까지 올리고 더블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액 200에서 300으로 올리고 하겠다는 거지. 근데 뭐 물가 연동제라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올리네? 물가의 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지. 물가 연동제라는 거는 크게 봐서 물가가 올랐으니 공제도 좀 더 해주겠다. 이렇게 민간에서도 좀 세금을 감면하겠다. 근데 사실 제일 센 건 법인세랑 상속세지. 맞아. 이게 크니까. 확실히 노선이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역시 김문수는 도지사야. 도지사라서 확실히 다르네. 그러니까 확실히 기업 친화적이야. 기업 맞아, 중심. 맞아. 특히 대기업 친화적.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에다가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겠다. 진짜 친기업이네.
기업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그리고 GTX 전국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 확충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 친기업적인 측면이 확실히 드러나고. 근데 이거는 기업 부담을 이제 줄여주려는 거잖아. 기업한테 모든 부담을 털어주겠다는 거잖아. 뭐 재해 발생해도 처벌 완화시켜주고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 대통령실에서 직접 목소리도 들어주고, 너네 뭐가 불만인데? 다 해줄게. 뭐 얘기해봐.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 확실히 김문수는 이런데 그게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도 유연화하겠다. 솔직히 이 말 그 말 아니야? 근로시간 늘리겠다. 그치? 그치. 그리고 정년제도 자유화. 이거 뭔 말이야? 쉽게 자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 맞지. 확실히 아까 뭐 얘기했던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그러네. 관점이지. 그러네. 하이에크. 확실히 뭐 김문수는 그치 뭐 기업이네. 기업. 보수했다. 라고 보수 우파. 보수했다라고 좀 느껴지고. 그럼 안보 공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어. 여기도 확실히 노선이 있어. 그러네. 핵무기. 첫 번째부터 바로 핵무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 그러니까 한미 협력해가지고 기술 확보하겠다. 핵 기술 확보하겠다. 이게 될지 몰라. 이게 되나?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미국이 미쳤냐? 안 그래도 위험한데 여기는 뭔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이야, 미국 입장에서. 근데 거기서 핵무기 설계 뭐 기술 축적하겠다고 하면 해주겠냐고. 근데 이거는 나는 너무 세게 일부러 친 것 같아. 안 될 거 알면서. 아니면 믿고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뭐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되겠냐?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입장으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북한 상황이랑 뭐 예를 들어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지금 결렬되고 이래. 그러면 극단으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지금 그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안 될 것 같거든 이거는. 지금 뭐 북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 뭐 미국 전략자산, 뭐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이런 거 상시 주둔시키겠다. 그다음에 한미 그 재래식 통합훈련 뭐 내시로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강경 대응이잖아 이거. 확실히 북한 강경 대응. 국방 좀 더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하겠대.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비대칭 전력을 좀 키우겠다. 근데 이것만 보면 전쟁 직전이거든. 그치? 그리고 그 밑에도 한국형 아이언돔, 스카이돔 체계 구축하겠다. 이거 진짜 전쟁 직전에나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사이버 전자전 그 기술 고도화 시키겠다. 적의 공격을 먼저 탐지해가지고 우리가 선제 공격, 내가 선제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주먹을 움찔하는 순간 아구창 때리는 거야. 킬체인 이름도 존나 멋있다. 일단 그 예방적 강화. 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말 있잖아. 그 힘이 강하면 평화가 유지된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육 키우겠다. 그 국방 헬스장. 근육 키워서 아예 싸움도 못하게 그렇게 좀 겁을 주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고. 핵 이두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이나 뭐 핵이나 다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가 되는데. 핵문수. 그런 게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강화된 전력 중에 하나고, 똑같이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치. 근데 나는 미국이 그걸 해줄 리가 없다. 야, 북한에도 핵 있고 한국도 핵 있으면 좀 전쟁하겠다는 건데 이건. 이거를 미국이 그래? 해주겠냐. 약간 그 긴장감을 조금 더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김정은 안 만나봤잖아, 트럼프가. 맞아. 2기 행정부에서는 아직 안 만나봤으니까. 그리고 대량 응징 체계 강화하겠다는데 보복 수단을 우리도 마련하겠다는 건데 진짜 세다 이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단순히 보수 우파여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운동권 출신이잖아. 고문당했었고. 이 사람은 전투력이 진짜 전성기로 가면 싸움 진짜 개 잘한다니까.
문제? 그러니까 국방에 관해서 또 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적인 좀 평가를 해보자면 진짜 딱 보수적 관점에서 봤다. 그러니까 그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 맞아. 딱 이제 보수에서 좋아할 만한 정책들이다. 그리고 확실히 좀 경제 그 공약들을 보면은 되게 신자유주의에 가깝고 이제 시장 경제에 좀 맡긴다라는 좀 취지가 좀 보이고. 맞아. 그리고 이제 좀 대기업 위주로 가겠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포퓰리즘 없다. 그거지.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아닌가? 표 얻기잖아 지금. 표 얻기. 아, 표 얻기. 자기 세력 결집시키겠다는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는 게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게 많거든 내가 보기에. 특히 국방 같은 경우는 저거 안 돼.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저게 오히려 포퓰리즘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노선을 확실히 정했고. 근데 확실히 결집시키려는 것 같아. 아 진짜 나는 신기한 게 아까 예전에도 김문수의 생애를 한번 다뤄봤잖아. 맞아. 와 상상이 안 되는 좀 흐름이긴 해. 그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피가 뜨겁다. 진짜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다. 뜨거운 그 약간 강력한 아버지 있잖아. 근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뭐 이런 공약들을 실천을 할 것이냐 모르겠어.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고. 그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외교는 윤석열 때랑 비슷하게 할 것 같거든 이러면. 그러면은 사실상 실용은 아닌 거지. 강경하게 나가는 거지. 그럼 이준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준석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이준석 하기 전에 예. 오줌이 마렵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를 다루다 보면 예. 나는 자꾸 개돼지들이 생각나. 오줌을 그냥 막 싸는 거예요. 예. 아유, 갔다 옵시다. 갔다 오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 유세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유세차. 유세하고 있습니다. 네. 비도 오고 있고요. 맞아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비 내리는 가을이 호남선 얘기했네. 호남선. 호남선 이제 뚫어야지. 네. 자, 이준석 가봅시다. 네. 이준석은 일단 경제 공약도 경제 공약인데 약간 외교 쪽에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네. 자, 트럼프랑 어떻게 할 건가? 예. 관세 있잖아요. 그쵸. 반도체 관세. 뭐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준석은 이렇게 하겠대요. 전략 품목 있잖아요. 네. 전략 품목 중심으로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 우리한테는 관세 싸게 해줘. 우리 한미 동맹이잖아. 이러지 않겠다. 김문수처럼 하지 않겠다. 네. 진짜 전략으로 카드를 들고 가서 야, HBM, 네. 2차 전지 이런 거 한국이 강한데 이런 걸로 이런 기술 카드로 미국이랑 협상을 하겠다. HBM이 뭡니까? 뭐죠? IBM 말고. HBM. High Bandwidth Memory. AI에서 고성능 컴퓨팅이 필수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말해도 모르죠. 네. 근데 이거를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이런 데서 선도하고 있고. 2차 전지 하면 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뭐 이런 카드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맞아요. 이런 걸로 협상을 하겠다. 야, 그럼 우리 공급 안 해? 이거는 관세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 하겠다. 그러니까 이 경쟁력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쵸. 그러려면 기술이 세야겠죠. 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미국이. 우리 오징어 게임 안 보여줘? 그런 거죠. K 컬처 안 즐길 거야?
안 누릴 거야? 이러면서. 비비고 철수해? 레이커즈 지금 스폰서가 비비고죠. 진짜 웃기더라. 걔네 여기 가슴 쪽에 비비고 써있거든.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이상해. 그런 거 같잖아. 맨유 선수가 뛰고 있는데 예. 오뚜기 3분 칼에 써있는 거야. 그렇죠. 오뚜기면은 와포드가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네. 어쨌든, 예. 그래서 산업 단위로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우리 산업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삼성 따로 뭐 이게 아니라, 싹 묶어가지고, 산업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로 대응하겠다. 대응하겠다. 그 다음 특이한 얘기도 해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홍콩 민주화. 예. 홍콩에 직접 갔었어요, 이준석이. 아, 진짜요? 그 현실을 좀 보고 왔고, 그래서 홍콩에 대한 그 민주화 지원도 하겠다, 외교적으로. 약간 반중 정책처럼 이제 보이긴 하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여기도 좀 강경, 북한 문제, 대북 노선은 강경하게 가겠다. 네. 한미일 협력해서 김문수는 북한이 핵을 만들어? 야, 우리도 핵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이거 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은 그래도 확실히 좀 현실성이 있는 걸 들고 오긴 한다. 물론 이게 뭐 동의를 하냐 아니냐의 뭐 문제겠지만 우리도 핵을 갖자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자. 너네 핵 억제하자. 북한 핵 억제하자. 이게 차라리 미국이 들어줄 만하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하고 유통 경로 투명히 해라.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얘기도 하기는 해요.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네. 그래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사는 좀 밀어두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외교도 그 우파의 네, 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약간 우파 쪽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 동맹을 좀 강화하는 식의 좀 공약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것도 비슷하게 뭐 핵 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핵 추진 잠수함도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전력을 갖는 의미가 뭐냐? 비대칭 전력을 갖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대응이 어려운 수단이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이만큼 강하다. 함부로 덤비지 마라. 라는 그런 약간 몸집 불려서 전쟁을 억제하겠다. 네. 대북 헬스. 예, 대북 헬스 약간 그런 공약에 가깝다. 그러네요. 네. 대북 헬스를 하겠다. 네. 실제로 잠수함 건조하는 게 정말 쉽진 않아요. 되게 여기서 건조하다는 게 뭐죠? 드라이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이제 쉽게 말해 만든다. 만든다. 네. 뭐 건조를 하고 실제로 뭐 전략적으로 뭐 투입되기까지 또 과정들이 있는데 네. 일단 건조한테 그냥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핵 추진 잠수함이 사실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사실 한 대 한 대 만들기가 진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쉽지 않다. 이거는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거는 대북 문제니까. 네. 대북 문제를 뭐 민간에서 지원하나? 그치.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고. 국방인데. 국방이니까. 뭐 하여간 이준석은 한미 동맹도 약간 실리적으로 카드를 들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는 김문수랑 확실히 다른 지점이다. 지점장이다. 자, 경제 공약으로 볼까요? 네. 경제 공약에서도 약간의 그 정치 성향이 확실히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예. 중국의 히토류. 예. 히토류 알죠? 네. 주기율표 보면 네.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 히토류. 히토류. 그게 중국에서 많이 나오거든. 중국은 논문을 히토류에 관련된 논문을 진짜 많이 써, 과학에서. 왜냐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 근데 걔네가 많이 갖고 있잖아, 재료를.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그걸로 실험을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걔네는 자원빨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걔네가 수출을 안 해. 수출을 막 규제해. 그럼 우리나라 연구를 못 하잖아. 그거 대응하겠다. 어떻게? 100대 첨단 소재를 개발하겠다. 니네가 그 자원으로 지금 압박을 한다면 뻐겨? 우리는 기술로 뚫을 거야? 이것도 뭐 쉽진 않죠. 첨단 소재를 개발한다는 게. 그쵸. 이게 뭐 그러려면 진짜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 되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고. 근데 어쨌든 자기 임기 안에는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대요. 네.
그 팹리스. 팹리스가 뭐냐? 패블리스. fabrication. less. 페브리즈를 없애겠다.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자. 아, 일단 foundry. foundry는 설계 받아서 생산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연계시키겠다. 약간 이렇게 그건가요? 뭔가 분업하자. 아, 그 둘을 연계시키겠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어떻게 보면 큰 하청이야. 설계 받아가지고 생산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삼성의 문제는 TSMC는 진짜 그것만 하거든. 진짜 파운드리 그 받아서 설계만 하는데 삼성은 문제가 설계도 하고 이것저것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신뢰가 좀 국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1위를 못하는 영향 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 TSMC는 진짜 그것만 해주는데 얘네는 그거 갖다가 지네가 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치.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네, 충분히 뭐 일리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AI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이것도 경제 공약이 될 수 있죠. 네. 사실 과학기술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다들 경제적으로도. 다들 경제 공약이 과학기술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준석이도 어쩔 수 없다. 확실히 지금 AI가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으면서 공약들도 발빠르게 AI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AI 세상이에요. 아, 진짜 특이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소스도 AI 소스다. AI 소스다. A1. 스테이크는 AI. 스테이크는 AI. 네. AI가 엄청 인기죠. 네. 그래서 우리도 뭔가 AI 붙여야 돼. AI 팟캐스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안녕하세요, AI 제임스. AI 저가항공입니다. 네. 어쨌든 지방분권형 경제 시스템 구축. 야, 우리도 이거 법인화하자. 아, 이걸? 내가 영어로 부실공사 이렇게 써놨거든. 그거를 법인을 내가지고 AI 붙여가지고 우리도 그 창업 지원을 받는 거야. 좋지. 그래서 우리는 AI 팟캐스트 전문으로 AI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선전도 하고 프로파간다. 그치. 저희를 이제 AI 홍보부서로 해가지고 AI 클러스터에 저희도 포함시켜달라. 우리 이제 옮겨야 될 것 같다. 이준석이 되면 저희 용인으로 가고, 이재명이 되면 광주로 가고, 김문수가 되면 북한으로 가야 돼. 저희도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AI에 발빠르게 탑승하는 사람이 좀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법인화를 해서 아예 회사를 차리고 우리도 이제 빛을 볼 때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예? 자, 그리고 지방 분권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대요. 다 잡겠다는 거죠. 지방도 잡고 경제도 잡겠다. 어떻게? 법인 지방 소득세율을 오히려 올린대요. 10%에서 30%로 올린대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지? 대신 그렇긴 하지만 올려버리되 기준을 올리겠다는 거지. 다 일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30%까지 올리고 30%까지 너네가 결정할 수 있어, 지방마다. 자, 너네 20% 하고 싶어? 20%에 10% 하고 싶어? 10%에 30% 최대까지 하고 싶어? 넌 세금 많이 걷고 싶어? 그럼 그렇게 니네 실정에 맞게 해. 그러면 지역들이 경쟁할 거다. 그러니까 판 만들어 놓고 경쟁시키는. 진짜 컴퓨터공학과랑 경제를 해서 그런지 어떤 게임을 만드는 거지. 그쵸. 지방 게임, 지방 서바이벌. 지방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승리하는 사람 더 주겠다. 근데 자기는 1차에 떨어졌으면서. 자, 그리고 규제도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없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종특으로 갖고 있는 이상한 규제들 다 없애자. 그렇게 해야 제조업이 유턴된다. 다들 트럼프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 이건 새 후보가 다 비슷해. 그치? AI 하겠다, 규제 철폐하겠다. 그 다음에 신산업 샌드박스 확대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샌드박스. AI, 바이오, 드론, 반도체 뭐 이런 첨단 산업들 그런 거를 샌드박스가 뭐냐면 모래박스. 모래박스. 모래상자. 모래상자를 확대하겠다. 모래상자를 만들어서 그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마치 규제 특구처럼
예. 먼저 출시를 하고 거기서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청년 근로자 예. 지원 강화하겠다. 청년 강화. 예. 청년을 금카로 강화하겠다. 확실히 청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강화 실패하면 날아가는 거다. 네. 자, 4대 보험 근로소득세 개편해가지고 월소득 올리겠대요. 그 다음에 지방 이공계간 학점교류 하겠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네. 이공계 육성하겠다. 네. 그런 거 하겠대요. 네.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텐데, 안보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현행 19개 부처를 네. 13개로 축소시키고, 네. 거기 3개로 또 나눠서 안보, 전략, 사회 각각 부총리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여가부 폐지시켜서 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시키겠다. 그리고 통일부도 외교통일부로 통합. 보건복지부 분리. 보건부 복지부 분리? 보건부 복지부 분리하겠다. 뭔가 구조조정을 좀 하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군 기간은, 복무기간을 좀 단축해보자. 네. 모병제를 검토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간부제도. 그러니까 일반 훈련병 중에 예. 복무기간 2년 단기 군 간부를 선발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원래 있는 거 아니었어? 지금? 지금은 일반 훈련, 그러니까 병사들 중에서 그 간부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분 전환을 하는 거죠. 출신이 아니라 신분 전환. 그러니까 결국에 병사로서 병역을 마치고 전환을 하는 거야. 2년 끝나고? 그러니까 1년 6개월 끝나고. 단기 하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중사, 뭐 장기 뭐 이렇게 간다고? 그렇지. 근데 이게 신분 전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부사관으로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병사 전역 후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단기 하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6개월? 이렇게. 아까 말한. 추가로 이제 하는 방법. 말뚝 박는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아예 그 부사관으로 지원을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내 말은, 훈련병 중에는, 도중에는 안 된다는 거야? 그치. 도중에는 안 되지. 원래 안 됐구나. 상병인데 갑자기 하사가 된다던가,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봐야겠네. 그치? 근데 사실, 군대 얘기에서는 좀, 이준석이, 확실히 여성들하고는 선을 긋는데. 그니까. 지금, 여자도 군대 가라. 원래 뭐, 경찰, 소방, 또 뭐, 교정직, 이렇게 좀 제한을 두긴 했는데. 뭐, 해양경찰.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경찰, 소방, 해양경찰, 뭐, 교정직 공무원, 시험 응시하려면, 여자는 일반 병으로 군복무부터 해라. 근데 대신 호봉 반영해줄게. 근데 일반 병 군복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래? 일반 병 군복무가 되나? 그러니까 남자랑 같이 하지는 않겠지. 뭔가를 만들어야겠지, 그러면 새로.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지. 이게 되겠냐. 근데 나는 뭐, 그걸 생각했어. 일반 병이 아니라. 간부? 간부. 근데 그건 문제가 많잖아. 다 인사과에만 있고. 뭐, 그래도 뭐 모르니까, 그거는. 그렇지. 전투부대에 편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거지. 그러니까 일반병을 안 하고 그걸 해버리면, 인사과나. 그걸 해가지고 경찰, 소방, 해양경찰 이런 데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병을 왜 해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직 공무원 그거를 한다는 거가, 군대를 좀 갔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일반병부터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냥 간부를 하면 간부 동안 하는 동안 군 기간 동안 일반병으로 했을 때는 얻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병으로 했을 때보다 못 얻는 게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인사과에만 있었어. 그러면 경찰에서 인사과 하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너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사과에 있으리란 법도 없고. 근데 간부라고 해서 너도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여군들이 다는 아니지만 배제되잖아. 물론 뭐 그런 감은 좀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 전투병과에도 충분히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 근데 나는 이제 육군을 갔잖아. 거긴 안 그래. 확실히 이게
인사과 위주야. 아니면 정훈장교 뭐 이쪽이나. 아, 전투 빡센데 잘 안 보내줘. 아, 확실히 차별이 있어.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제도적으로 막혀있다. 여군이 전투부대에 배정되는 게.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야.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군 개편 안에 오히려 좀 포함이 돼야 되지. 한다면은. 군 그치. 인사 쪽. 그치. 근데 그걸 안 하면, 그걸 안 할 거면.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일반병 복무라고, 군복무라고 이제 얘기한 게, 사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일반병이라고 정말 얘기를 했을까 싶은 거야, 진짜. 그냥 군복무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 맞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찾아보긴 했는데 이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거긴 해. 어쨌든 군복무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대신 호봉 반영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거는 여자 군대 갔다 오네? 좋지가 아니라 여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도 군대 갔다 오잖아. 근데 여자들은 호봉 인정해주고 남자들은 안 하겠다고 하면은 반발하지 않을까? 이거 당연히 둘 다 인정해준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근데 여자만? 근데 이러면은 둘 다한테 욕먹거든? 여자한테도 욕먹지. 이거는 남자한테도 욕먹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갈라치고 모두가 자기를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왜 그런지 알아? 몰라. 이준석은 병특이잖아. 아니, 근데 뭐, 진짜, 뭐, 호봉 반영 당연히 해주겠지. 안 해줘. 남자 해주겠냐? 그러면은 여자들이 반발하는데. 근데,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같은 공무원이잖아. 군인도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군복무도 공무원이고, 그리고 경찰, 뭐, 교정직도 공무원인데. 맞아. 호봉은 반영이 되지 않나, 지금도? 아니지. 내가 군대 2년간 갔다 왔는데, 내가 경찰 하면은, 내가 2년 한 거를 다 받을 수 있다고? 3년 차부터 들어가. 호봉만. 그러니까, 계급은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호봉만. 반영 안 되지. 되는 걸로 아는데, 나는? 진짜? 저기, 군무원도, 군 경력 반영되고. 아니, 경찰을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남자들이 군대 안 가고 경찰 지원하는 애들도 많아야 되잖아. 그럼 대부분 호봉이 반영돼서, 그러면 경찰은 호봉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네? 그러겠지? 그런다고? 이거 한번 찾아볼까? 군복무가, 공무원 이제 들어갔을 때 호봉이 반영되는지? 그래. 그러네, 찾아보니까, 호봉이 인정이 되는구나. 뭐 일부 인정이 되고 있네. 그러면은 똑같이 하자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둘 다 욕먹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는 여자도 군대 가라. 여가부 없애면서 여자 군대 가라. 여기서 지금 쟁점이 아니 그 쟁점이 아니라 지금 딱 눈에 띄는 거야. 여가부 폐지. 그리고 여자도 군대 가라. 그러니까. 사실 뭐 여가부를 폐지한다가 아니라 여가부의 그걸 이제 흡수하자, 뭐 이관하자. 라는 말인데. 말 자체가 폭력적으로 들리는 게 좀 있지.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준석이는 적이 많다. 사실 뭐 그런 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준석한테 찾아볼 수 없는 거. 포용. 혹은 뭐 싸가지 없다. 아니 뭐 싸가지 없다는 정확하게 반영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싸가지가 없어도 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는 거는 뭐 그건 모르겠어. 그럴 수 있지. 근데 포용은 절대 없다. 사실 뭐 다 나름의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냥 사실 워딩만 딱 들으면 여가부 폐지 여자도 군대 가라 하면은 되게 거부감이 있게 들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참작할 수 있다 이런 그 근거를 좀 보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파격적이긴 하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은 해. 군대에서 화생방 교육 받잖아. 의무병 뭐 교육 같은 것도 있잖아. 심폐소생술하는 거. CPR. 하임리. 그 다음에 그 부목법. 그 뼈 부러졌을 때, 그 다음에 정맥주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 그 다음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났어.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다음, 응급처치를 해야 될 순서. 뭐, 팔골절. 그 다음에 뭐, 다리가 날아갔어. 누군 총을 맞아서 지금 그 배에서
내장이 흘러내려. 그럼 누구는 대가리에 총을 맞았는데 막 뇌 쪽에 손상을 입었어. 그럼 누구부터 응급처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현실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거는 나는 진짜 삶에서 좀 최대한 필요 없으면 좋지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냥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임리는 좀 아는 게 좋고 CPR 심장 누르는 거 그거 알면 좋잖아. 근데 그런 교육을 학교 다닐 때 하나? 안 하지 않아? 안 했던 것 같아. 뭐 하임리법 배웠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여자들은 학교 졸업하면 학교 때 뭐 배웠다고 해도 뭐 제대로 안 배웠을 거고 그럼 그걸 못 하잖아. 근데 자기 자녀가 아니면 자기 남편이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뭐 먹다가 쓰러졌어. 아니면 심장이 멈췄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교육 같은 거, 그러니까 군대를 가라라기보다 기본적인 생존 훈련 있잖아. 이런 거를 예비군처럼 그런 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 방독면 쓰는 것까지? 방독면도 뭐 한 번쯤은 다루면 좋지. 왜냐면 봐봐 지금 만약에 화생방 진짜로 화학전이 좀 일어난다. 생물학 테러가 일어난다. 국지적으로라도. 아니면은 지하철 화재가 발생했어. 군필자들 지하철 보면은 방독면 다 있잖아. 그 여자들은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남자들은 보면서 군대 떠올리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럼 바로 군필자들은 그거 꺼내가지고 바로 쓰거든? 어떻게 쓸 줄 알아. 게다가 그 지하철에 있는 건 군대에 있는 것보다 더 간소화돼 있어. 그래서 결국 남자들만 살아남아. 뭐 옆에서 그치? 도와주긴 한다고 해도. 근데 그 화생방 훈련 해보면은 옆에서 못하고 있으면 그 도와주는 거 진짜 힘들거든. 그치. 나 세스탄 다 마시고 근데 옆에 도와줘야 되고 진짜 개빡친단 말이야. 가스 다 마시면서. 그치. 근데 그런 거는 좀 생존을 위해 혹시 모를 일에 대한 대비를 위해 좀 그런 거는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화학전 대비 그 훈련이 좀 많은 게 북한이 있잖아. 북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거지. 뭐 대테러, 뭐 대전쟁 맞아.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가 그 방독면 쓰는 법을 굉장히 군대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맞아. 여성들도 한 번쯤은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심정지. 그다음에 뭐 먹다가 기도에 걸렸어. 이런 건 진짜 생명과 직결되잖아. 이랬을 때 이런 거는 좀 다 같이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CS 탄을 터뜨리지 않더라도. CS탄은 그냥 따가운 거지. 생명에 지장은 없잖아. 그치. 근데 그건 이제 훈련하느라 하는 거니까. 하여간 뭐 여자도 군대 가자? 이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여자도 생존 훈련을 좀 아니 솔직히 알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뭐 아니면은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지. 다 강제로 해 이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면은 그때 대신에 그 회사 빼주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 상태로 신청자에 한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그거를 했을 때 기업에 좀 도움도 되게 하고 아마 뭐 그런 훈련까지는 아니어도 뭐 좀 제도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하여간 그래 여기까지 얘기해서 각 후보들의 경제 외교 관련 정책을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은 복지. 네, 복지 좋죠. 그리고 정치. 네. 복지와 정치. 네. 복지, 정치. 뭔가 비슷하네. 이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복정이라고 하죠, 복정. 복정? 네. 복치 말고? 복치도 되고. 아니면, 지치도 되고. 그러네. 그럽시다. 예. 이따 봐요.